CBAM 이 탄소 국경세 조정세를 갖다가 이제 내야 된다. 네. 대유럽 수출에 어떤 장애 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큰 적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추진해야 되는 어떤 대개혁 정책으로 네. 자리를 잡아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의 향후 30년간 탄소중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래의 정부가 네. 그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책임을 지면서 추진하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 곽수종의 경제프리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무래도 요즘 겨울철이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에너지 가격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상당히 따뜻한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또 설을 전후로 해서 폭풍 한설이 내리치던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가 단순히 우리 일상 속에 두꺼운 옷을 입니 또는 얇은 옷을 입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경제제도화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에 모두 연관이 되는 경제 문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유럽 지역에 수출을 할 경우에는 이 세금, 국경조정관세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의 기후 환경에 관련된 탄소 배출의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로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산업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이런 탄소 배출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지난 18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시는 조명래 교수님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기후변화와 이 CBAM이라고 하는 국경조정 탄소 국경세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장관으로 역임하신 기간이 2021년 1월에 그만두실 때까지 약 한 2년 2개월. 그렇죠. 예, 예.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2020년 1월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 되면 탄소 제로 국가의 그 지위를 위상을 확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내용이 아마 조명래 장관님 머릿속에서 나오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봐도 뭐 그렇게 지나친 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2020년 10월 아마 28일 네.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네. 탄소중립을 이제 선언하게 되는데 그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심지어 정부 내에서 좁혀서는 뭐 청와대 내에서도 네. 설왕설래했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뭐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저로서는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네. 주장을 했지만 저의 주장과 어떤 그런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탄소중립하기 어렵다. 네. 그렇죠. 그 심지어 뭐 지금 말씀드린 정부 내 청와대뿐만 아니라 제가 몸담았던 부 내에서도 환경부 내에서도 예, 부 내에서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관리들도 제 앞에서는 하겠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쨌든 2020년 10월 28일 날 선언하지만 그로부터 딱 1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19년이 되죠. 제가 취임 1주년을 이제 기념해서 그때 뭐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한이 있더라도 제가 재임하는 동안 탄소중립 이끌어내겠다. 뭐 당연하게 그때 뭐 안팎으로 탄소중립 불가능하다고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이 탄소중립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뒤에 그 실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사 제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뭐 포스코라든지 또 SK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상당히 ESG라든지 기후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업적인 측면에서 대응도 하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장관님께서 정책을 낼 때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한 분들이 계셨다고 하지만 좀 변화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뭐 정부가
선을 했든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든 간에 네. 지금은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대한 인식이 네. 우리 사회 뭐 그게 정부이든 뭐 기업이든 다 이제 받아들인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정부에서는 그간 노력을 통해서 일단은 탄소 중립을 법제화를 해놨습니다. 네. 법으로 제정해놨고 네. 정책과 기본 계획, 법정 계획으로 예.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30년 동안 추진해야 되는 국가의 어떤 대개혁 정책으로 네. 자리를 잡아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앞으로의 향후 30년간 정말 세계적 흐름에 맞춰서 탄소 중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 이제 미래의 정부가 네. 그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책임을 지면서 추진하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어떻습니까? 기후 위기라는 표현이 정확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climate 뭐 crisis 또는 리스크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는 것 같기도 한데 기후 위기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지금 기후 관련된 학자분들이나 산업에서 현재 탄소 중립이나 이런 넷제로 같은 정책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지요. 좀 시각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전통적인 그 표현은 네. 기후변화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기후변화라는 것은 기후가 변한다는 것인데 네. 그 기후가 늘 변했죠. 네. 근데 그 기후변화가 단순하게 그냥 온도가 내리는 변화가 아니라 네. 그 온도가 내리고 오름으로써 각종 관련된 또 기후변화를 이제 초래하게 되죠. 네. 예컨대 뭐 비가 더 많이 온다든가 가뭄이 든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현상들이 결국 우리의 경제적 삶이라든가 일상적 삶에 다 피해와 영향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기후변화로만 표현할 수 없는 기후의 어떤 그런 위기라고 표현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의 변화가 경제 사회 변화까지 혹은 위기까지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네. 2018년에 그 가디안지라는 네. 영국의 일간지가 네. 그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기후 위기라는 것으로서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우리 경제 사회의 어떤 위기까지도 엮어서 봐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네. 위기가 또 위기로만 해석하면 그냥 정서적인 또 뭐 패닉이라든가 옵니다만 실제 우리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게 우리 기업의 여러 판매라든가 또 뭐 유통이라든가 그렇죠. 뭐 가격이라든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 실제 보면 늘 기후 위기는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그 피해는 결국은 생산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경제적 비용으로. 그다음에 상품의 판매 가격의 상승, 네. 그다음에 그것의 어떤 유통이라 이런 것의 여러 가지 리스크. 네. 따라서 이제 위기는 지금 말씀하셨던 기후 리스크까지 이어져서 네. 지금 해석이 되고 또 계산이 됩니다. 네. 2020년에 글로벌 그 기후 리스크가 가져온 피해액이 네. 뭐 계산하기 따라 다릅니다만 네. 어느 그 재보험사가 네. 계산한 바에 한다면 세계 지금 경제 GDP로 본다면 네. 국가 국가 GDP로 본다면 30이 해당하는 필리핀 전체 경제에 해당할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30조인가 뭐 어쩐든 30달러인가 뭐 엄청난 피해액이 발생이 됐는데 문제는 그 피해 발생액 규모가 갈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르는 이 코스트 혹은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고 내재하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가 지금으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020년부터 본격화되었던 팬데믹 또 앞으로 닥칠 다양한 질병의 공격 이것도 결국 뭐 빌 게이츠의 말을 빌리자면 기후 위기의 한 단면이지 않겠는가.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질병의 발생. 그렇죠.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방금 말씀 주신 사회적 비용, 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장관 재직하시는 동안에 뭐 탄소도 강조하셨지만 일상적으로 좀 미시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셨어요. 특히 중국 쪽에서 지금 이 북동풍으로 오는 이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엎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봄이 되면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는 보고 계십니까? 2019년은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모든 정책을 사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검토도 하고 대책도 강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중국과의 관계도 제가 현장도 가고
중국 장관과의 양자회담을 정말 정기 양자회담을 네. 성사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중 항해 협력센터도 베이징에 만들어 가지고 네. 상시 정보 수집과 정보 교류를 하는 네. 등등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는 네. 사실 그 팩트가 좀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예.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북풍에 의해서 중국 대륙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네. 항해를 건너서 들어오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북한을 돌아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반 미세먼지도 사실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국이 미세먼지를 사실 많이 발생시키기도 합니다만 미세먼지가 한국에 오도록 방치를 해가지고 그렇다. 네. 그것은 아닙니다. 네. 기후 영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2018년, 19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심할 때 중국도 심했습니다. 네. 그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에 대한 관리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네. 추진됐던 네.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심지어 북경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다 올스톱 시킬 정도로 그리고 석탄과 관련된 사업체 이런 걸 다 일시에 철거시키고 네. 그 정도 강도 높은 정책을 당시 추진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중국 전문가들이라든가 고위 관리들을 만났을 때 한국 언론들이 중국발 미세먼지 탓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예.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예. 심지어 저한테 어떤 자료까지 줬느냐 하면요. 예. 중국의 일부 지역은 한국발 미세먼지도 있다는 자기들의 연구 자료를 저한테 예.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예. 서남풍을 따라가면 그렇죠. 상해로 갑니다. 상해로 이게. 가겠죠. 예. 그래서 상해에서 수집된 미세먼지에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걸 그냥 중국 탓이다 우리나라 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안 되고 제가 장관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언어로 썼던 것이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 동북아 생명 공동체, 호흡 공동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정책의 공조라든가 교류라든가 예. 정책에 대한 상호 신뢰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네. 사실 이 원리형성 환경 문제, 특히 미세먼지 문제는 네.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네. 그 이후에 제가 조금 더 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19년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미세먼지 네. 많이 저감을 시켰습니다. 네. 시켰는데 그 저감 효과를 우리가 나눠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정책 효과도 있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예.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기후변화 그러니까 예. 조금 이제 동북풍이 덜 부는 예.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책 효과는 각자 한 3분의 1 정도로 저희들은 시뮬레이션에서 분석을 했었는데 네. 결국은 그 뒤에 있는 답은 기후변화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 지금 한반도의 온도가 급경하는 것도 보면 제트 기류가 지금 사라져서 그렇다는 것은 네. 바로 북극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네. 기후변화 대응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장관 마지막에서 정책으로 추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동북아 생명 또는 호흡 공동체라는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항상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가 매년 열립니다. 네. 제가 있을 때 2번이나 했었는데 그 동북아 삼국의 환경 관계가 환경 문제의 여러 가지 국제 관계가 네. 각 나라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중요하고 네. 올겨울성 이제 대기오의 문제가 그렇죠. 중요한데 일본에서는 크게 또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에 있어서 있어서 이제 그 문제는 예. 또 다른 문제인데 예.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늘 원망하는 게 뭔가 하면 해양 폐기물이 유입해오는 것에 대한 문제고요. 조류를 따라서 예, 또 제가 그 일본 장관한테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네. 대처를 강구했던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후쿠시마 예. 원전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염수를 방출하게 되면 예. 이게 태평양 연안을 따라 가지고 돌아가지고 1년 뒤에 네. 1년 우리 뒤에. 한반도 근방에 오는 것으로 우리가 실험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들어오는 뭐 양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 그렇죠. 불안한 것이죠. 네. 따라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일본 장관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역시 이제 방어를 합니다.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데 제가 그 당시 중국 장관을 끌었습니다. 네. 그때도 제가 생명 공동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동북아 어느 나라보다도 원전이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동부가 있는 원전들은 대개 또 해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그러니까 뭐 동해안, 예, 동해안, 서해안 쪽이죠. 예. 일본 동해안 쪽에 많고, 예. 우리나라 동해안 쪽 많고, 예. 우리도 그렇고요. 예, 50기가 다 예. 넘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중국은 또 해안선 따라서 서해안 쪽에 예. 서해안 쪽에 많고 예. 따라서 해안선에 밀집되어 있는 원전의 사고가 생기면 그렇죠. 해류의 흐름을 타고 동부가 어느 나라에도 늘 가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동부가 삼국이 함께 해결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두 번째 장관회의에서 집요하게 네. 이야기를 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제가 정부에 나오는 바람에 그 프로그램을 이행을 못했죠. 네. 예. 그런 프로그램 같으면 계속해서 현 정부에서도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까지 이제 주신 말씀은 국가의 인식 또 국민의 인식이 동부가 생명, 호흡 공동체라는 이 인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장관님 네. 말씀처럼 듭니다. 그러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한번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CES 라스베가스에 열렸던 어떤 전시회도 그렇고 다보스 포럼도 그렇고 모든 국제 회의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이제 기업들이 ESG에 대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탄소가 제로 시대, 넷 제로 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본류를 따고 우리도 경제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 기후 위기의 그 뿌리는 네. 뭐 아시다시피 온실가스 과다 배출이고 온실가스의 과다 배출은 산업 활동에서 대개 80~90%가 네. 90% 이상이 나오는 거죠. 네. 따라서 기후 위기의 극복은 우리 국민 모두가 사실 생활 방식 바꾸게 됩니다만 산업 좁혀서는 기업의 네. 생산이라든가 유통 이런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죠. 네. 다시 말씀드려서 고탄소 경제 활동을 네. 저탄소 탈탄소로 바꾸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제 기후 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위기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트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른바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 불경제로 발생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외부 불경제는 지금까지 환경 문제는 어느 누구도 원인자가 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문제는 원인자가 어느 누구도 부담을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모두가 피해를 겪는 이른바 공유주의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지금 기후 위기는 바로 공유주의의 이제 비극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 기후 위기를 가져온 원인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야 네. 되는 거고 이것은 단순한 위기에 대한 책임,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위기 극복의 책임을 공유해가는 과정에서 네. 저는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새로운 경제라든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유인할 수 있는 경제. 네. 네. 이를테면 고탄소 경제를 탈탄소, 저탄소, 녹색 경제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훨씬 더 경쟁력 있고 환경에 도움되고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고 네. 또 새로운 신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우리가 이렇게 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기업들이 그동안 이제 사회적 책임을 많이 이제 그 스스로가 져왔지 않습니까? 네.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그 연장선에서 지는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기업들이 그걸 스스로 하기 위해서 자본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가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네. 금융회사에 투자하지 않겠다.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네. 라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생겨나면서 돈줄을 쥐고 있는 금융사이든 네. 돈을 투자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업이든 간에 모두가 이제는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네. 이런 정책 내지는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ESG 경영인데 예. 아마 2025년 전후로 해서는 예. 예측이 한다면 세계 자본 흐름의 95% 이상이 예. 모두가 ESG 관련된 자본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조차도 앞으로는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돈을 어디서 가져올 수 없고 네. 물건을 팔 수 없는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극복을 해 간다면
그게 이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네. 산업의 시스템이 바뀌고 시장의 어떤 구조가 이제 바뀌어 나가겠죠. 예.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기업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보조금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저는 있다 보는데요. 네. 일단은 선도 기업들이 먼저 ESG를 선도적으로 하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간의 계열 관계가 잘 형성이 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협력 저는 관계죠.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일단은 대기업이 그 계열사나 네. 협력사에 대해서 네. 협력사에 대해서 ESG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또 기술을 공유하는 네. 또 금융 같은 것을 뭐 지원하거나 또 공유하는 네. 이런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ESG 경영에서는 이른바 ESG 평가를 할 때 네. 그 영향권이 이제는 계열사 전체에 대한 이른바 가치 흐름, 연쇄 관계 전체를 네. 평가하도록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협력사와 상생이 안 되면 네. 대기업이 아무리 잘해도 경영 평가에서는 제대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렇겠네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방식이 저는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에 맞는 방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정부가 또 선도적으로 중소기업형 ESG 어떤 그 키트라든가 네. 모델을 만들어서 네. 네. 정보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단이라든가 기술 지원이라든가 재정 지원 이런 걸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뭐 한때 이제 ESG 학회장을 했었는데 네. 학회장을 하면서 ESG 진흥원을 방관 반민 형식으로 저는 네. 만들어서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네.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형 ESG의 여러 가지 평가 모델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법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밸류 체인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수직적 계열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유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교수님, 장관님, 지금 앞에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CBAM, 카본 보더 어저스먼트 메커니즘. 예. 이게 이제 유럽 쪽에서 도입이 되면서 당장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이 탄소 국경세, 조정세를 갖다가 이제 내야 된다. 예. 이런 부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까 이제 사회적 비용, 경제적 비용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대유럽 수출에 어떤 장애 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굉장히 큰 적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평가가 네.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지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아주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네. 그 지금 5대 품목에 대해서 올 10월부터 이제 탄소국 조정제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 2026년부터는 전 품목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예. 5대 품목을 올 10월부터 적용을 하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 5대 품목이 이를테면 그 철강, 그다음에 유기화학, 네. 플라스틱, 그다음에 알루미늄, 예. 시멘트, 예. 전기 요 예. 5대 부분인데요. 예. 5대 부분에서 연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탄소 배출 양만큼이나 네. 탄소를 내야 됩니다. 네. 부담하는 것이 한 5,3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출액의 한 10%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 산업 연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수출 기업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이제 직간접의 영향을 받는데 예. 우리 한국은행에서 한 2년 전인가 1년 전에 나온 자료를 보면 네. 그 액수가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한 8조 한 2천억 정도로 네. 보고 있고요. 대유럽 수출액의 한 11%가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더 전품목이 되면 이제 규모가 더 커지겠죠. 우리나라 온실가스 17%를 배출하는 5대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국민 총 생산의 15% 차지하는 5대 기업인데 분야별로 예. 뭐 전자, 자동차 예. 그런 기업들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네. 혹은 탄소세 적용이죠. 그에 네.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면 예. 한 2030년까지 매출액의 30조가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영업 수익률이 예. 무려 24%줄 것으로 예.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에 고탄소 기반 경제이기 때문에 네. 선진국 어느 경제와 비교하더라도 네. 우리의 고탄소 특히 중화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그 탄소세 부과는 국경조정세 부과는 그만큼 우리 경제에 특히 수출 부분에 엄청난 타격을 이제 가하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라든가 경제 구조라든가 생산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네. 그 산업들은 나중에 이제 장사가 안 되는 산업이죠. 네. 그게 이제 이른바 자초 산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쓸모없는 산업. 그렇겠네요. 회계상에서 자산이 있지만은 가치가 제로가 되는 우리나라의 탄소 관련 산업 네. 혹은 산업 시설의 자초화 쓸모없이 될 수 있는 정도가 선진국 중에서 우리가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탄소국경 조정제의 제도에 의한 피해가 저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권을 파리 기후 협약이나 이런 하나의 협약 체계 내에서 일정한 양을 할당을 받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마다 각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의무 조항이 있어서 이거는 줄여야 된다라고 각 국가별로 정하는 상황입니까? 줄이자고 합의를 한 것은 네. 그 교토 체제에서 이제 합의가 네. 된 것이지만 그게 그런 정치관이 권고가 됐던 겁니다. 네. 그걸 처음으로 제도한 나라는 EU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세계에서 2015년에 네. 그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은 그 배출 기업의 한 40%를 탄소 배출은 거래제에 포함을 시켜놨지만 네.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본다면 70, 80%를 끌어들여놨습니다. 네. 따라서 커버리지로 본다면 우리나라 탄소 배출 거래제가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네.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무상이 많습니다. 공짜로 그냥 할당을 해줍니다. 근데 유럽은 유상이 많고요. 네. 따라서 국가 간에 지금 할당은 없습니다. 네. 나라별로 하고 있고 또 중국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국가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 대해서 네. 이제 도입을 하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도 한 2040년, 50년까지 가서는 네. 일단 지역 간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돼야 된다 보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네. 만약 그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제를 적용해 가지고 네. 우리나라 수출 제품에 대해서 예. 탄소세를 부과하면 예.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 뭐 별로 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네. 지불하게 되겠죠. 예. 거기다 하고 또 수출할 때 또 탄소세를 내게 된다면 이른바 이중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 바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이 그 부담 그러니까 이 저감 부담을 교육을 통해서 어느 만큼 우리가 보상을 받게 해주느냐 이른바 네. 상계죠. 예. 상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정부 있을 때 EU와 그걸 계속 협상을 해왔습니다만 예. 잠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의해서 네. 이미 부담을 했던 세 부담을 했던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탄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데 구체적으로 합의가 돼 가지고 그걸 문서로 작성하고까지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장관님 재직 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 두 번째로 교토 의정서 내용에 대한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했다. 또 우리나라에 벌써 탄소 거래에 관한 소규모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를 국제 표준화로 가져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요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탄소 가격이 뭐 톤당 10만 원 이러면 우리나라는 10,000원, 2만 원 이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부가 무상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 방금 표준화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모든 것이 어느 국가 또는 어느 기관의 표준 설정이 없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탄소 가격이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계 조치도에서도 어렵죠.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이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요. 예. IMF 같은 경우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준 일종의 형량 시스템이라든가 평가 방법을 도입을 해서 서로 탄소 배출의 가격이 비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투명하게. 그래서 지금 권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뭐 톤당 75달러를 가지고 하자고 하는데 이 국민 경제에 따라서는 수용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렇죠. 없는 나라도 있고 또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게 비록 비교를 표준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가격을 매겨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품을 거래하고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탄소 클럽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예일 대학의 노드하우스 교수가 그 미국 경제학회에서 제안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표준화를 할 수 있는 나라들끼리 먼저 하자는 겁니다. 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도 공유하고 재원도 공유하고 또 탄소 배출이 된 제품에 대해서는 네. 과세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탄소 배출을 덜 하도록 하는 그리고 탄소 배출 그 클럽에 참여하지 못한 국가들이 수출할 네. 경우에는 네. 역진세를 이제 물어서 언젠가는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네. 이런 이제 모델을 제시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G7 국가들이 지금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주도하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예. 독일은 이미 작년 초에 현재 지금 슐츠 그 수상이 총리가 예. 자기들이 하겠다고 선을 했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하기로 네. 합의가 돼 있는데 만약 이제 유럽이 이제 선도적으로 몇몇 국가들이 하게 된다면 저는 조만간 세계 교육 질서가 통상 교육 중심으로 갈수록 보고 탄소 통상 예. 탄소 통상 중심으로 이제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조만간 이 탄소 가격을 어떻게 표준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아마 국제 차원에서 국제 유엔 차원에서 저는 긴박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연장해서 여쭤보면 결국은 이제 유럽이 먼저 탄소 조정 관세라고 하는 뭐 국경세를 나름대로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미국이 바라봤을 때는 저건 또 뭐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뭐 CCA라고 합니까? 네. 클린 클라이밋 뭐 제가 A는 잘 모르겠는데 액트라고 액트, 예. 예,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컴피티션 액이네요. 클린 컴피티션 액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정 경쟁 법안 이것이 유럽 쪽 제도하고 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을 그렇죠. 거고 어떻게 지금 이게 서로 헤지모니를 잡고 가고 있는지요?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뭐 유럽은 그 이제 탄소경 조정 계획을 도입할 때는 네. 이제 탄소세를 도입을 해가지고 탄소세를 지금 1991년부터 이미 노르웨이라든가 핀란드부터 그걸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까지 도입해서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요. 네. 그 제도를 이제 유럽 전체에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이제 탄소 배출을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 네. 근데 문제는 그 제도를 피해서 도망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서 네. 탄소 배출을 많이 한 제품을 저가로 역으로 유럽에다 수출하면 그 회사들은 덕을 보는 거예요. 네. 그걸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덤으로 끼어드는데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이제 네. 명목상의 이제 이유죠. 네. 이유인데 미국은 그 제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유럽은 그걸 그런 제도를 실시를 할 수 있는 것은 네.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탄소 배출 가격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거래도 이제 가능하고 한데 미국은 그 시스템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클린 컴피티션 액트 다시 말해서 그 12개 아마 품목에 대해서 네. 뭐 톤당 $55를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은 예. 여전히 지금 법안으로만 상정돼 있지 실제 제도로 구축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탄소 가격을 표준화시켜야 되거든요. 네. 또 그리고 다른과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유럽에서 이를테면 탄소경 조정대회에 의해서 혹은 세를 낸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지금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 바탕을 갖추고 난 뒤에 아마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98년에 미주 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할 때 전력회사 관련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전력 요금을 계산할 때 삭스나 낙스 그러니까 앙산 질소라든지 뭐 질소 관련된 이런 탄소 배출 관련된 내용들이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커미션의 위원들이 이거 뭐 골치 아프다 지금 이거는 잠시 좀 미루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산업 경쟁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 것 같은데 결국 궁금한 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의 이 탈탄소 기술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앞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주셨지만 여기에 대한 또 궁금한 우리나라의 현주소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탄소 중립의 그 미래는 저는 세 가지 변수에 달려있다 보거든요. 첫째는 이제 기술. 네. 대부분 기술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탈탄소 미래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꿈의 기술이라고 부르는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네. 우리가 철강을 생산하면서도 탄소를 배출할 수 않는 공법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수소환원 제철 같은 네.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안 돼 있는. 그런데 우리가 RNA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상용화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이제 미래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뭐 10대, 15대 정해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예. 재정은 저는 왜냐하면 초기에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네. 민간 부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린 뉴딜 같은 선도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인데 그중에서도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탄소 배출원이 이제 뭐 6대, 7대 산업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을 잡고 있는데 그 현재보다도 한 70 내지 80%의 많이는 90%까지 탄소 배출 줄여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분야별로 기술을 어떻게 도입해서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이른바 이런 탄소 중립 기술은 선진국이 100이라 본다면 네. 우리나라 한 80 정도 됩니다.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 몇 가지 분야에서는 세계 선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디지털 분야라든가 네.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분야는 우리나라 선도적이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워낙에 고탄소 네. 중후장대 산업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기술 도입 자체가 전면화하기가 쉽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따라서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술은 개발하게 된다면 산업 전체 공략이 됩니다. 공유적이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어느 기업이 개별 기업이 그걸 선도적으로 기술 개발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겠네. 따라서 이게 정부가 바로 그린 뉴딜 같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런 탈탄소 미래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해서 네. 민간 시장이라든가 기업에 적용을 함으로써 네. 산업을 바꾸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경제를 새롭게 경쟁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그래서 저는 뭐 가칭 탈탄소 미래 기술 연구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우리 탄소 중립에 필요한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물론 이제 민간 협력 방식으로 돼야 되겠죠. 네. 해서 기술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예. 탄소 저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탄소가 나오는 과정에서의 탄소를 갖다 흡입하는 그렇죠.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탄소 배출이 뭐는 그런 중후장대한 사업에서 나오지만 특히 이 전력 생산에서 나오는 게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재생에너지 쪽에서 우리가 거의 끌어다 쓰는 그러므로 해서 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을 좀 덜겠다 이런 네. 기업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을 RE100이라고 합니까? 뭐 이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예.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라는 것이 바로 리뉴얼, 리뉴얼 에너지. R이라는 게 리뉴얼 에너지의 예. R이 예. 그 앞자인데 쓰겠다는 이제 자발적 좀 해박 운동이죠. 해박 운동인데 그 정부가 법으로 제도로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 펌들이 다 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나와 있고 네.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 이제 계열 관계를 통해 가지고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아리백이 몇몇 기업이 하는 아리백이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가 수출 경제 이런 나라에서는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 지금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의 수는 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한 3위인가 4위인가 그렇게 합니다. 오, 예. 가입 수로 보게 된다면 미국이 96개, 네. 일본이 72개, 예. 영국이 48개인데 예. 다음이 우리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리백 선언을 많이 한 나라 중에 속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언했지만은 재생화 에너지를 국내에서 지금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필요한 재생화 에너지 몇 퍼센트 조달한 줄 아십니까? 한 10% 되겠습니다. 3%입니다. 3%입니까? 자, 이 문제가 만약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재생화 에너지로 생산을 하지 못한 제품은 그 제품을 납입을 하거나 수출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 닫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 기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산 가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나라로 어떻게 해야 돼? 이전을 해야 되네. 따라서 기업의 해외 유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출 길이 막히거나 네. 이전이 되거나 저는 이 문제야말로 우리 미래 경제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보면 중소기업들도 가면 갈수록 네. 아리백 요청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플러스 ESG 이제 평가를 중소기업까지 하게 된다면 아이고. 아리백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 정책이 지금 에너지 정책이 네. 재생하는 에너지를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최근에 와서 오히려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정책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거는 뭐 어떤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요. 저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데 이제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네. 산하에 또는 바다에 태양광이 엄청나게 설치가 되고 또 뭐 조력이라든지 풍력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과연 우리나라 지형에서 태양광이나 조력, 풍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연 환경을 오히려 해칠 수가 있다. 뭐 이런 우려 아닌 우려도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실제 재생한 에너지의 생산 역량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풍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뭡니까 조력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다 자원을 조사해 가지고 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일종의 재생한 에너지 발전원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뭐 평가 같은 걸 제대로 하고 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계획 입지 제도 같은 걸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해상 풍력 같은 경우 집단화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과도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의 분립 문제, 기술의 불충분 문제, 국민들의 인식 부족 문제 여러 가지가 지원 부족 이런 거이기 때문에 네.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네. 미래까지 재단하는 것은 좀 저는 그게 옳지 않다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네. 재생하는 에너지가 설치를 하면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네. 시간이 지나면 비용이 안 듭니다. 이른바 한계 비용이 일정의 시점을 지나면 제로가 돼요. 그렇죠. 매몰 비용만 존재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레미 래핑이 같은 그 학자가 네. 글로벌 그린 뉴딜 같은 책에서 언급한 바를 인용을 하면 네. 2028년에 가면 네. 재생한 에너지가 풍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재생한 에너지의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유수 연구기관에서 네. 전통적인 화석 연료와 원전하고 네. 재생한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네. 발전 단가를 네. 비교하면 한 2028년 내지는 30년 전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제 재생한 에너지가 떨어지고 네. 화석 연료라든가 원전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올라갈 있습니다. 것으로. 따라서 우리가 그때까지 재생한 에너지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지 안 해놓으면 인프라를 깔아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점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2030년 이후에 우리는 비싼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되고 필요 경우에 따라서 남은 나라 에너지를 계속 의존해야 되는 네. 유럽에서 재생한 에너지를 자유에너지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천년 자원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의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에너지라 봅니다. 네. 하지만 화석연료라든가 원전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의존연료입니다. 이게 그렇죠.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고 그래서 현재 지금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발생이 많이 되고 설치 비용이라든가 생산 가격이라든가 좀 뭐 높다 해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네. 10년 이내에 네. 가격 경쟁력, 에너지 가격 경쟁이 바뀌면 우리 경제가 오히려 큰 부담이 된다. 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 같은 사람이 몽골 지역 같은 사막에다가 이 태양광을 놓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 이런 걸 그렇죠. 많이 내놓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장관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방어적인 이야기만 쭉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서 했는데 네.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방어를 지나서 우리도 그럼 탄소세 만들고 우리나라에 수입해오는 많은 재료들에 대해서 네. 또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유럽처럼 뭐 조정 국경세 같은 관세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뭐 탄소 관련 세제가 있죠.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네. 지금은 전체 10%만 유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유상 부분을 더 늘릴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건 이제 조세 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동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 에너지 교통세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휘발유를 넣거나 네, 네, 네. 경유를 넣으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세금이 바로 뭐 교통, 환경, 교통, 뭐 에너지세인가 뭐 그런 세입니다. 예. 그것도 일종의 크게 보면 이제 에너지세, 탄소세에 해당하는데 네. 아주 좁혀서 탄소와 관련된
그야말로 탄소세. 네. 탄소 도입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탄소세를 우리가 적용할 때는 생산자한테 적용할 수도 있고요. 소비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데 탄소세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네. 따라서 일단 국민 경제에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정도 내에서 시행을 시작하면서 네. 점차 늘려가고 네. 그다음에 그 재원을 이른바 재투자해서 네. 기후 약자라든가 기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네. 함으로써 계속 탄소 배출을 줄여가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의 근본 해법은 그 기후 변화 비용을 공동체 전체가 내부하는 겁니다. 이른바 공유주의 비극을 네. 공동 전체가 책임을 다 진다는 겁니다. 예. 누구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누구는 탄소를 더 늘리는 그렇죠. 그런 소비 생활을 하면 안 되죠. 네. 탄소세 적용은 바로 그런 것을 획일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의 네. 세제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이건 우리 국민 경제에 맞는 산업 구조에 맞는 잘 설계를 해서 네. 점진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다음에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게 된다면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계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네. 그래서 반드시 탄소세는 중기한계로 저는 도입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듣고 보면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하다. 네. 뭐 중장기적으로 도입되겠지만 가능하면 좀 빨리 땡겨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바꿔가면서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원전 말씀을 제가 98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네. 뭐냐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생산 단가가 다른 석탄, 물 모든 전력 발전 단가보다도 높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미국 미국에서? 현지에서. 예, 예, 미국에서. 예, 그래서 예. 제가 아니 한국에서는 오히려 단가가 싸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왜 미국은 비싸다고 제일 비싸다고 이야기할까 해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폐기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후 처리 방식에 드는 비용을 다 감안해서 전반적인 전력 생산 비용이다라고 감안하니까 원전에 의한 전력 생산 단가가 다른 모든 어떤 화석 연료보다도 높고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보다 높다. 그래서 이제 원전에 대한 더 발전적인 내용은 중단되었구나라고 제가 이제 짐작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원자력 발전이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장점도 있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 안 되고 아리백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주시죠. 원전은 현재로서는 탄소 배출을 안 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네. 탄소 순위가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현재 계산 방식으로서는 생산 가격이 낮죠. 그런데 이른바 환경 비용이라는 것을 제대로 포함시켜서 하게 된다면 네. 결코 화석 연료라든가 재생 에너지보다 싸지 않습니다. 네. 싸지 않고 무엇보다도 지금 재생 에너지는 내 주변에 있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에너지의 소비자이면서 생산자 역할을 또 하는 겁니다. 이른바 에너지 프로스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재생 에너지가 이제 제도화되고 정책될 네. 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원전은 이른바 경직성이 상당히 강한 에너지입니다. 대규모가 돼야 되고 고정 시설이 돼야 되고 또 송배선이 상당히 이제 대규모 시설을 통해서 하게 되고 네. 또 전력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이 쉽지 않는. 네. 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원전을 이제 설치한다고 합니다만 그거는 여전히 기술 문제가 불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원전 폐기물이 더 많이 상대적으로 발생이 되고 네. 안정성이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산적으로 하면 결국은 대규모 하나 짓는 건 똑같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재생 에너지가 가야 할 어떤 방향과 장점을 결코 향유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원전 비중을 늘린다고 합니다만 이 정책을 보면 2030년 이후의 정책이 없습니다. 기존에 그냥 건설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것을 재개한다. 네. 수명을 다한 것을 다시 수선을 해가지고 네. 연장을 하겠다. 네. 그 수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우리 저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수리를 했었는데 2조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세계적으로 처리한 나라가 없습니다. 네. 우리 본격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네. 어디 처리하죠? 주민들은 우리 국민들 지금 원전 10km 반경 내에 우리 국민들 한 40% 삽니다. 네. 이미 학습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원치 않아요. 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이렇게 재활용하는 정도까지지 그걸 뛰어넘는 정책이 없어요. 따라서
2040년, 50년 탄수중립 끝까지 가야 되는데 네. 그때 우리 원전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이런 지금 정책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용어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핵융합이라든가 뭐 4세대, 3세대라든가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다가 지금 아리백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는 아리백에서는 원전을 재생 에너지를 보지 않습니다. 네. 뭐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그린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세계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에너지 비용이 2030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우리 국민 경제가 그만큼 에너지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2030년까지는 네. 우리가 대폭 그 재생 에너지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네. 원전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그것에 의존해서 계속 에너지를 확보해 가고 국민 경제를 거기다가 맞춰 간다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 봅니다. 네. 재생 에너지는 언젠가 늘려야 됩니다. 현재 네. 우리 2050 탄수중립 계획이 한다면 2050년 가서는 전체 에너지의 70 내지 80%가 재생 에너지가 돼야 됩니다. 네. 지금 현 정부는 뭐 현 정부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원전을 20% 30%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30% 20% 낮춥니다. 네. 뭐 부득이하게 할 수는 있겠죠.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30%까지 높여야 될 걸 20% 낮추지 않습니까? 네. 언젠가는 또 30%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된다. 40%또 높여야 돼요. 결국은 지금 비용이 든다 해가지고 원전 비중을 늘리는 것은 우리 미래 정부라든가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될 전환의 비용을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전문가들이라든가 정책 결정가들이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건 왜냐하면 2050년간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접근해 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 느낀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아리백 같은 것도 미국에서는 전기장파, 그러니까 전기파 주변에서 발생되는 농작물의 피해라든지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 이런 내용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소음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작용과 반작용의 문제를 모두 다 공론화하고 주민과 국민들에게 이런 알리는 역할을 많이 하던데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결국은 탄소 중립 시대는 피할 수가 없다. 자꾸 그거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으니까 먼저 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 그리고 기업, 경제 주체라 하죠. 국민 이 세 주체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언급해 주시죠. 예, 지금 뭐 탄수중립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 지난 만 년간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이상 진폭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네.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최근에 와서 1도 이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난 만 년간 이른바 문명이라는 걸 일으켰는데 그 가능성은 바로 기후가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 가능성을 이제는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기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기후 상황이 최근에 올수록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1도를 벗어나는 것이 70년대부터인데요. 벌써 지금 1.07도까지 올랐습니다. 1.5도까지 올리자는 것이 막자는 것이 바로 유엔의 협약인데 2018년 보고서에서는 2040년에서 2052년까지 1.5도가 오를 것이다. 원래는 2100년까지 막자고 했었는데 그런데 작년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그게 9년 내지 12년이 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21년부터 2040년까지 그 사이에 1.5도 상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5도 상승이 이루어지면 2도 상승 금방 이루어집니다. 그렇겠죠. 지난 600만 년 동안 인류는 산업화 전 대비 2도 이상 오른 기후 상황에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냥 단순하게 뭐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탄수중립은 그걸 막기 위한 것이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비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인프라를 만들고 기술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면 산업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죠. 따라서 저는 그 비용이 투자한 개념으로 보고요. 네. 그 투자는 수익이 돌아오는 것이죠. 네. 따라서 저는 그것을 할 때는 선도적으로는 정부가 먼저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이 좀 긴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이 그거 따라가야 되고요. 그럼 기업이 따라서 스스로 해야 됩니다. 네.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이른바 탈탄소, 탄소 배출을 많이 한 제품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소비하지 않는 이런 네. 의식적인 그야말로 가치 소비를 해야 되죠. 네. 따라서 이거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삼박자가 잘 맞아야 네.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른바 우리 사회에 거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게 네. 바로 저는 그린 뉴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린 뉴딜 같은 국민적 정책 합의를 통해서 네. 제도를 만들고 이제 그런 정책을 그야말로 중요하게 추진할 수 있는 뭐 제가 정부 있을 때 그걸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인데 네. 국민들이 그걸 잘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예. 이걸 절대로 정파적으로 정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관님 말씀을 듣고 보면 세계는 마치 분절화가 되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이나 정치적, 외교적인 역학관계의 변화, 권력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장관님 말씀 주신 동북아 생명 또는 호흡 공동체처럼 글로벌은 하나의 생명과 호흡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응은 매년 1도 내에서 머물던 기온이 1.5도가 되는 순간부터 세계 또는 글로벌 지구의 생명은 또 다른 경고를 맞닥뜨리는 그런 셈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말미해 주셨는데요.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장관님 한 번 더 모시고 그린 뉴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생각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장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새롭게 이 기후 위기라는 내용, 기후 변화가 아닌 이제는 기후 위기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부, 기업, 또 국민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